이번 영상에서는 제10장 의도적 의미와 실체, 첫 번째 작품과 의미, 작품 속의 세 가지 의미, 전체적 불명확성과 의도, 이 두 개는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부분적인 불명확성과 의도, 의도와 다른 세계, 해석의 가능성과 표현의 방만성, 의도와 시작 과정, 의도와 작품과의 거리, 퇴고의 과정과 실제. 네, 이렇게 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이 목차를 거의 애우다시피 하고 보세요. 이렇게 늘. 그리고 목차를 보면서 내용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꼭 이 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과목을 할 때 좀 어려운 시험들 합격한 사람들 있죠. 그들의 특징이 항상 목차를 다 애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목차를 좀 잘 각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합니다. 이미지란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간단히 생각하면 어떤 특징화된 어떤 형상으로 특징화된 게 이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의미를 볼까요? 지식의 한 근원으로서 감각적 지각을 시 속에 구체화한 것이다. 즉, 관념적이 아닌 감각적으로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그게 이미지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말도 좀 어렵죠. 지식이 뭐죠? 지식이 뭘까요? 지식은 이미 우리가 인식의 과정이 끝난 상태로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가 지식이죠. 네, 그 지식의 근원이 뭐예요? 맨 처음에 감각을 해야 하죠.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감각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그 감각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지각이죠. 다시 한번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뭘 알아보든가 말든가 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 다음에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네. 의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감각이 없으면 자극을 줘도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감각, 즉 어떤 시각적, 촉각적, 미각적 이런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을 하려면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각을 통해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지각입니다. 지각. 네, 그 지각이고, 또 깨달음도 지각이라고 그러죠. 뭔가 아는 것, 정보를 받아들여서 아는 것을 지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지각된 정보를 처리하는 것, 이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정보 처리까지 된 상태, 인지. 그런데 이제 그 인지라고 그러고, 감각 정보만을 가리킬 땐 감지라고 하는데, 그 감지를 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한 상태가 인지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완료되면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의식, 감각, 지각, 감지, 인지, 인식, 여기까지를 다 인식 과정입니다. 그 인식 과정, 이런 것을 해야 지식이 생기죠. 그래서 지식의 한 근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실 속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즉, 감각적 지각을 애매모호한데 그것을 구체화한대요. 즉, 어떤 것을 봤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걸 말하겠죠. 그게 이미지래요. 관념적이 아닌, 즉 생각이 아닌 감각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해요. 네, 한마디로 시인이 본 것을 독자도 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시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형태의 의미. 네, 지난 시간에 다 한 거니까 봐요. 관념, 이 말을 꼭 외워두세요. 이렇게. 특히 이 말.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말이니까 꼭 외워두세요. 관념적 형태의 해석적 의미라는 게 있어요. 흔히 이제 독자의 입장이죠. 관념적 형태의
해석적 의미, 해석을 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념적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감각적 형태의 표상적 의미, 네, 잘 눈에 안 보인 것을, 아니, 어떤 그 상을 드러내는 거죠. 거표자, 모양상자 써서 어떤 모양새를 드러내는 것, 네, 안 보이는 거 보이게 하는 거죠. 그것을 감각적 형태의 표상적 의미다라고 하고요. 산문시의 형태는 정서나 감각을 강조하기보다는 산문시를 왜 써요? 정서나 감각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정서나 감각을 강조하려면 산문시 쓰면 안 되죠. 의미의 논리적인 연결을 요구할 때, 다시 한번요. 의미의 논리적 연결을 요구할 때, 또 흔히 사용하는 시의 배열 방법이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산문시의 형태가 의미를 보다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서나 감각을 위주로 쓰는 작품도 산문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원래는 의미의 논리적 연결이 중요하면 대부분 산문시 형태의 시를 쓴다고요. 의미의 논리적 연결. 그런데 정서나 감각을 위주로 하는 작품도 있는데, 이때는 원래 정서나 감각을 작품으로 하면 대부분 뭐를 써요? 네, 연나누기, 행나누기를 해서 쓰죠. 산문시 안 쓰고, 네, 어떤 자유시를 쓰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산문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전체적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네, 한 행의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산문시 전체적인 의도를 강조하고 싶을 때, 만약에 한 행이 아무리 멋진 어떤 시적 표현을 해도 산문시 형태로 써버리면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독자가 전체적인 의미를 짜가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표현을 해도 산문시 형태 안에서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된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산문시는 어떨 때 써요? 의미의 논리적 연결이 필요할 때, 또 주로 이제 정서나 감각을 위주로 할 때는 그냥 자유시 쓰는데, 전체적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할 때, 또는 전체적 의미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전체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 또는 전체적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정서나 감각을 위주로 하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산문시 형태를 취할 수가 있다. 취한다가 아닙니다. 취할 수가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산문시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네, 어쩔 때요. 첫 번째, 논리적 연결을 요구할 때, 또는 서사적 연결을 요구할 때, 서사적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자유시나 정형시도 서사적 구조는 있어요. 그런데 서사적 연결을 요구할 때, 그때 산문시를 쓰고요. 또 전체적 이미지를 강조할 때 산문시를 써요. 네. 그때 그렇게 쓰긴 쓰는데, 이 중 어느 형태를 취하더라도 어느 이유가 됐건 간에 산문시를 쓰면은 개별적인 리듬, 이미지, 의미보다도, 잡아요. 리듬, 이미지, 의미 꼭 외우더라고 했죠. 개별적인 리듬, 개별적인 이미지, 개별적인 의미보다는, 이 말은 시 한 행 한 행을 말해요. 시 한 행 한 행의 의미보다는 전체적 의미 또는 전체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요. 네. 일상적 표현의 변용이라는 게, 이때 변이 바꿀 변자고, 용이 얼굴 용자예요. 바꿔서 얼굴 용자니까 사용할 용자 아닙니다. 바꿔서 사용한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확 바꿔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살짝만 바꿔요. 변주곡처럼. 네, 기본 틀은 안 바꾸고 살짝만 바꿔서 쓰는 건데,
그래서 일상적 표현 양식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거니까 편지, 일기, 메모, 설문지, 시간표, 또 메뉴도 있죠. 메뉴. 또 뭐 있을까요? 뭐 버스표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거기에 뭐 글 같은 거 써져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거 일상 생활에서 발견할 만한 어떤 문구적 형식, 그 형식을 그대로 빌려와서 차용해서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자에게 익숙한 것을 이용하기 위한 거죠. 네, 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네, 넘어갑니다. 10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잠깐만요. 네, 10장이 끝나면 또 책 한 권 골라야 할 텐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시클하고, 지금 이 현대시 작법, 이 두 권의 책은 대단히 서로 보완이 되면서 좋은 책 같아요.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은 책 같습니다. 물론 초기에 나온 거니까 좀 지금하고 뭔지 좀 언어적 그 언어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이렇게 좀 그 오래된 어떤 언어들이 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도 다 쓰이는 언어입니다. 오래된 언어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글자도 빼놓지 마시고 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이 책 그 동영상 들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책은 뭘로 할까요? 네. 자, 진도 나갑니다. 작품과 의미. 작품 속에 세 가지 의미. 작품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세 가지 의미. 꼭 알아둬야겠죠. 작품 속에 세 가지 의미. 세 가지 의미. 기억나나요? 몇 번 했는데. 기억나시죠? 몇 번 했어요, 많이. 자,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실제 사이에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 세 가지 측면은 인식의 측면, 해석의 측면, 표현의 측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뭐 한다고요? 의도와,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실제, 한마디로 작품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표현, 그죠? 의도와 시적 표현 사이에 작품, 시인의 의도와 시라는 작품, 시편 사이에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인식의 측면, 해석의 측면, 표현의 측면이 있는데요. 이 괴가 떠날리고 이제 그 어그러질 괴자예요. 어그러질 괴. 그러니까 좀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는 거리. 차이는 차이인데 뭔가 잘못된 차이를 괴리라고 하죠. 네. 차이가 그냥 차이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차이. 네. 그것을 괴리라고 합니다. 네. 그 발생하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인식의 측면, 이게 시인이 대상을 인식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해석적 측면, 그리고 표현의 측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인식의 측면에서는 미분화적 사고 때문이다. 인식을 할 때는, 그죠? 네, 미분화적. 뭔가를 좀 섬세하게, 좀 분석적으로 봐야 되고, 또 그 보이지 않는 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인식적 측면이 있고, 해석적 측면은 의도적 의미죠. 그러니까 해석적 측면, 의도적 의미, 작가의 계획인 거죠. 작가의 계획인데 작가가 대상을 해석할 때, 그때 생기는 측면을 말하고, 의도적 의미, 이제, 여기 봐요. 의도적 의미, 실제적 의미, 해석적 의미. 기억나나요? 해석적 측면이 바로 이게 해석적 측면인데, 의도적 의미는 작가의 의도고, 실제적 의미는 시 자체를 시로 표현된 것. 네. 이게 이제 시로 표현된 것.
해석적 의미는 독자가 읽어가는 거죠. 네, 독자가 이해하는 것, 이것을 해석적 측면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한 결과이고, 표현의 측면에서는 시적 언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즉, 표현의 측면에서 이게 나타나는 시적 언술의 특성이라는 건 뭐예요? 표현을 하는데 시적 표현인지 일상어인지 뭐 전문어인지 이런 전문어적 표현인지 일상어적 표현인지 어떤 표현을 했을 때는 시적 표현인가를 항상 살펴야 돼요. 시적 표현인가를. 네, 그걸 살피면은 되는데 그런 걸 이해를 못했을 때 일상인지 뭐 노래를 위한 표현인지 노래를 위한 표현은 저기도 아주 형용사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형용사 잘 안 쓰죠. 또 뭐야 그 설명문투인지 그런 각종 그 언술의 특성이 있는데 그 언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네 바로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의도와 실제, 실제는 작품을 말해요. 작품. 의도와 실제의 괴리는 네, 어그러진 차이, 잘못된 차이. 괴리는 대상의 인식 과정이나 그 인식의 언어화 과정에서 나타난다. 네, 대상을 인식을 했으면 이 인식 대상을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우선 의식이 껴있는 의식으로 인식해야 되고 감각도 껴있어야 되고 또 그 지각을 하면 또 그것을 감각 정보를 잘 처리해야 되죠. 네, 그리고 잘 정리하면 그것이 지식이 되겠죠. 네, 인식이 완료되면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 과정이나 그 인식을 했으면 그 인식된 정보죠. 그 정보를 언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네.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도와 실제의 괴리는 의도죠. 시인의 의도죠. 실제 작품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인의 생각과 작품의 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네, 잡아야 되는데 의미적 의미 통로와 해석적 의미 통로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잡아야하는데 우선 대상이 있죠. 맨 처음에 시인의 입장에서는 작가의 창작 과정에서는 뭘 대상으로 삼아서 시를 쓸 것인가 대상이 있죠.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마주보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지를 하죠. 감지가 뭐예요? 감지? 그냥 그러니까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감각이라고 했잖아요. 그 감각을 통해서 지각을 하죠. 그런데 감각을 통해서 지각을 하고 그 지각된 정보를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 그것이 감지입니다. 근데 그 감지를 또 어떤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성적 합리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것을 인지라고 해요. 인지. 네, 그 과정이 완료된 게 인식이죠. 그래서 감지를 하고 감지된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언어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작품이 된다. 그리고 독자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거꾸로 독자의 감상 과정은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독자가 작품을 보죠. 작품. 그 어떤 정보도 없이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이 어떤 언어와 과정을 거쳐서 감지되고 또 대상에 대한 이해로 거꾸로 가죠. 이렇게 대상에 대한 이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의도적 의미의 통로가 이거고 해석적 의미의 통로 독자가 해석해 가는 게 대상까지 이르는 거죠. 네, 시적 대상에 이르러야 해석이 제대로 된 거죠. 네, 그래서 해석적 의미 통로와 의도적 의미 통로를 잘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봐요. 자, 이제 이거를 보세요. 언어화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적 의미고 작품 자체는 시에 표현되어 있는 실제 시를 말하죠. 실제적 의미.
실제적 의미는 작품 자체를 말하고요. 해석적 의미는, 즉 독자가 작품을 보고서 뭐에 대해서 썼는지 그 대상으로 가는 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 그것을 해석적 의미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봐요. 그리고 독자가 대면하는 것은 실제적 의미, 작품 자체를 말하죠. 실제적 의미의 유기적 구조인, 실제적 의미의 유기적 구조, 네, 유기적이라는 게 뭐죠? 유기적, 있을 유자죠. 틀기자고. 틀이 짜여져 있듯이, 틀이 있듯이, 배틀 기자, 배짜는 기계 있죠. 그 배짜는 기계처럼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배를 짤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적 구조인 작품뿐이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작품을 시를 쓸 때는, 작품을 쓸 때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독자가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를 쓸 때는 독자의 읽는 사람, 독자를 배려해서 시를 써야 됩니다. 독자를 생각해서. 네, 그렇습니다. 의도적 실제 사이에서 드러나는 차이의 형태들, 의도적이 아니라 의도와 실제 사이에서 드러나는 차이의 형태들, 이건 제가 그냥 적어봤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적은 거니까 없어도 돼요. 자, 원래는 전체적 불명확성과 의도. 전체적으로 불명확하면 어때요? 네, 뭐 불안하죠. 시적 구조가 긴장도 없고 짜임새도 없고 구조도 불안하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하죠. 그 불명확성과 의도라고 합니다. 네, 자, 작품 보겠습니다. 꽃이 아닌 이유, 이른 지 오래였다. 낯선 계절 위로 문득 깨어나면 바람이 분다. 나의 키 밑으로 습기가 배어나고 그 구석진 공간으로 가시가 풀어지곤 하였다. 나를 실은 트럭이 흔들리는 도시 속으로 사라질 때 나는 꽃이 아니다. 갇혀진 비닐 속 낯선 계절에 피어난 거역, 나는 결코 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어진 게 아래 시에서 왜 전체적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내는 것이 이 시에서의 과제입니다. 네, 이른 지 오래되었다. 물론 이렇게 써도 되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죠. 물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받쳐주는 내용이 뒤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쓰려면은. 근데 여기는 그 받쳐주는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모호하죠. 첫 행부터 무엇을 잃었다는 것인지, 그죠? 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목에서 이렇게 꽃이 아닌 이유하고 어떤 시인의 의도가 제목에서 밝혀져 있잖아요. 꽃이 아닌 이유, 네, 밝혀졌는데 이른 지 오래되었다. 네, 시인의 의도는 명확하죠. 이렇게, 네, 명확한데 이게 무엇을 잃었는지가 또 불명확하죠. 전체적으로 불명확해 봐요. 낯선 계절 위로 문득 깨어나면 바람이 분다. 낯선 계절 위로 문득 깨어나면 바람이 분다. 그죠? 지금 시인의 의도는 뭐예요? 꽃이 아닌 이유를 밝히려고 해요. 그런데 무엇을 잃은 지 오래됐다라는 건데, 어떤 꽃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 또는 꽃이 자기가 언제 피어야 될지 그 계절을 잃은 지 오래됐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네. 낯선 계절 위로 문득 깨어나면 바람이 분다. 낯선 계절 위로 깨어난대요. 그러니까 꽃은 자기가 피는 계절이 정해져 있죠.
코스모스는 뭐 늦여름, 초가을에 핀다든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때 안 피고 엉뚱한 때 피해요. 그러니까 낯선 계절에 핀다는 건 겨울에 장미가 겨울에 피면 되게 낯선 계절이겠죠. 그런데 이제 필 수가 있죠. 왜요?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화원에서 그렇게 재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엉뚱한 계절에 꽃이 펴버리기도 하죠. 문득 깨어나면 바람이 분대요. 겨울이나 이럴 때 깨어났나 봐요. 네. 나의 키 밑으로 습기가 변하고 그 구석진 공간으로 가시가 부러지곤 하였다. 나를 실은 트럭이 흔들리는 도시 속으로 사라질 때 나는 꽃이 아니다. 이 부분도 어떤 나는 잠깐만요. 그죠? 낯선 계절이로 문득 깨어나면 바람이 분다. 낯선 계절에 꽃이 피었다고 해서 꽃이 아니다는 것도 좀 억지죠. 왜냐하면 뭐 낯선 계절에 피었다고 꽃이 뭐 어떤 성분이 사라지거나 뭐 또 어떤 꽃이 어떤 꽃의 속성을 잃어버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낯선 계절,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억지라고 해요. 억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도 잠깐만요. 여기 나를 실은 트럭이 흔들리는 도시 속으로 사라질 때 나는 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도시 속으로 꽃이 꺾여서 도시 속으로 실려가면 그렇다고 해서 꽃이 아닌가? 어떤 동물이 뭐 고양이한테 참 미안한데 만약 어떤 고양이가 죽었으면 죽었다고 고양이가 아닌 것은 아니죠. 죽어서도 고양이죠. 꽃이 꺾여서 도시로 간다고 해서 꽃이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꽃이 아닌 이유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꽃이 아닌 이유를 여기서는 시인은 제목에서 자기가 꽃이 아닌 이유를 찾으려는 게 의도인데 여기서 꽃이 아닌 이유를 밝히려는 그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사실적 어떤 조건 또는 뭐 심리적 정황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갇혀진 비닐 속 낯선 계절에 피어난 거역. 나는 결코 꽃이 아니다. 이 갇혀진 비닐 속까지는 좋은데 낯선 계절에 피어난 꽃은 자기가 낯선 계절에 피어나려고 선택한 게 아니죠. 사람이 엉뚱한 계절에 피어나게 한 거지. 자기가 엉뚱한 계절에 원래 자연의 순리에 거역해서 낯선 계절에 피어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깽깽이 풀이라면 깽깽이 풀은 초봄에 피어야 되죠. 근데 깽깽이 풀이 여름에 어떤 자연의 순리를 거역해서 여름에 핀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냥 재배한 거죠. 그래서 거역을 했다라는 표현은 자기가 그 순리를 거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색하다, 즉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나는 결코 꽃이 아니다. 네, 결코 꽃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배열이 안 맞다든가, 그죠? 어떤 그 언어가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언어가 쓰인다든가 이러면은 다 좀 모호성에 빠집니다. 모호성, 즉 불가능성이죠. 불가능성에 빠진다라고 해요. 자, 봐요. 정리합니다. 자, 불명확성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인 불명확성,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불명확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논리적 근거 위에서 언술이 펼쳐져야 작자의 주장이 논리적 설득력을 갖는다. 네, 논리 안 맞아요. 자기 뭐 꽃이 자연의 순리를 거역해서 낯선 계절에 피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심어놔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피인 거죠. 그래서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진술이 모순과 혼란을 내포하면, 네, 아까 그 혼란, 모순된 거 있었죠. 그 진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의심스러운 진술은 작품 전체를 모호하게 만든다. 모호하다는 게 불명확성이죠. 전체적인 불명확성은 인식의 특히 감지라고 하죠. 감지된 것의 언어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시적 표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그죠? 언어화 과정. 언어로 바꿀 때, 저 감각 정보를 언어로 바꿀 때, 시적 표현을 써야 되는데, 무슨 뭐, 언술 형식을 갖다가 설명투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논술투로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좀 일상어로, 일상적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상어를 쓰는 것과 일상적 표현을 쓰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일상어는 쓰면 좋죠.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좋아요. 근데 일상적 표현을 써버리면 생략된 게 너무 많아요. 일상적 표현은. 왜냐하면 일상적 상황이 일상적 대화를 할 때는 상황 설명이 제외되죠. 서로 아니까. 근데 글에서는 상황 설명을 해야 됩니다. 비유와 수사법에서 발생하는 모호성은 비유 은유를 하거나 직유를 하거나 상징을 할 때 애매성이 발생을 해요. 네, 이 애매성은 그것의 암시성과 다의성 때문에 애매해 보이는 것이지 애매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은유나 상징같이 비유나 그밖의 수사법을 쓰면은 애매성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모호한 것이 아니고 불명확성도 아니고 뭐냐면 암시되어 있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애매해 보일 뿐이에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네. 자,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언어 사용. 그러면 이제 소통이 안 되죠. 자기중심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비유의 성립을 방해하고 의미의 전달을 불가능하게 한다. 불명확성이 암시성이나 다양성 때문이지, 다시 한번요. 네, 불명확성이 암시성이나 다양성 때문이지, 자기중심적 언어 사용 때문인지, 잠깐만요. 잘못 읽었어요. 불명확성이 암시성이나 다의성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중심적 언어 사용 때문인지 구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봅니다. 좀 전에는 전체적 불명확성을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부분적 불명확성입니다. 이렇게 부분적 불명확성.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부분만 잘못됐다든가 하는 거죠. 사모아 섬. 라바를 걸친 원주민들이 천지에 널려있는 숲으로 들어간다. 멀리 수평선에 가물대던 원양어선이 탄력의 바다에 더욱 힘주고 그늘은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씨를 다시 심는 화산 흙밭 $10 빛이 해변에는 물 묻은 남녀가 모래밭에 미끄러지고 $2 빛이 해변엔 먼저 해가 졌다. 열기가 끓어오르는 한낮이 되면 레인메이커 산에 걸린 구름이 겨워 소나기가 쏟아진다. 아이들의 눈마다 이국의 머리칼이 살랑대고 그들의 가슴에 심긴 가녀린 뿌리가 자라서 바닷가에 다 있었다. 발 벗고 옷 벗고 그들에게서 운명의 때가 밀린다. 드럼통 같은 추장이 들어가는 나무집 작은 문이 덜컹거리며 하늘이 흔들린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사모아 섬은 호주하고 뉴질랜드 사이에
뉴질랜드로부터 아이고 설명하기 어렵네요. 아무튼 있어요. 좀 멀어요.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도 먼데 아주 작은 섬에 사는 섬입니다. 섬. 슬픈 섬이에요. 옛날에 전쟁 때문에도 슬프고. 자, 라바라를 걸친 온주민들이 라바라는 무슨 옷인데 라바라바 무슨 옷인데 시스루 비슷하게 생긴 옷이에요. 아주 치렁치렁하고 또 어떤 가수가 이거 입으니까 굉장히 예쁘던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젊은 가수인데 천지에 널려있는 숲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자 라바라바를 거친 온주민들이 천지에 널려있는 숲으로 들어간다. 숲이 천지에 널려있다. 이리 가도 숲, 저리 가도 숲, 그런가 봐요. 그렇게 천지에 널려있는 숲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요. 근데 라바라바를 거친 온주민들 할 때 온주민이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여잔지 남잔지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예요. 그럴 때는 구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남자도 온주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상회화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좀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잠시만요. 글에다가 아무 맥락 없이 하나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뭘 먹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테이블에 앉아서 앞에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테이블에 있는데 마주 앉아 있다가 하나 먹어라 하면 듣는 사람이 사과 하나 먹어라 라는 말로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정황이 빠져도 구체적 정황이 빠져도 이제 추상적인 언어, 그러니까 하나 먹어 이러면 뭐를 먹으라는 건지 모르니까 추상적인 언어예요. 왜냐하면 구체적 정황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을 쓰더 추상적 일상회화적 언어, 그러니까 일상회화에서 추상적 표현을 쓰더라도 그 상황이 추상적 표현을 어떤 좀 이렇게 보완해 주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앞에 사과도 있고 다음에 이미 상황 설정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설정에 있잖아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은 빼고 이야기해도 사과 하나 먹으라는 뜻이다 이렇게 알죠. 그냥 하나 먹어 해도. 그런데 이제 시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사과를 하나 먹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탁자 위에 있는 이제 탁자 위에 있는 뭐예요? 구체적인 정황이 되고 하나 먹어 하면 이게 이제 표현 전체가 구체적이 되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뜬금없이 이렇게 쓰면 곤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라바라바를 거친 원주민 여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게 좋고 그죠. 근데 또 천지에 널려 있는 숲으로 들어간다. 뭐하러 들어갔는지를 내용상 뭐하러 이 천지에 널려 있는 숲으로 들어가는지 그 목적을 표기해 줄 필요가 있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터지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남자 저런 남자들과 함께 외국에서 온 남자들과 함께 천지에 널려 있는 숲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구체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수평선에 가물대는 원양어선이 탄력의 바다에 더욱 힘을 주고 원양어선 엄청 크니까 크게 눌러서 더 빵빵해지나 봐요. 자, 그들은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씨를 심는 화산 흙밭. 이 표현은 참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거기가 화산섬이기도 하지만
화산섬이기도 하지만 거기 섬에 사는 여인들이 자꾸 그런 일로 먹고 사니까 상처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씨를 또 상처를 받았는데 살기 위해서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그런 어떤 비극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무엇과 같아요? 화산 흙밭, 화산섬이니까 불모의 땅이죠. 그런 불모의 땅처럼 그런 비극적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명사 이렇게 써놨는데 일상에서는 그죠? 일상에서는 어떤 상황이 그런 어떤 그들이라는 대명사의 어떤 추상성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들하고 대명사를 써도 되는데 글에서는 시뿐만 아니라 글에서는 독자가 모르잖아요. 이게 그들이 누군지를. 그럴 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원주민 여자들하고 표기를 해주는 게 좋다고요. 네. 또 그냥 여자들 적어도 여자들 정도라는 말은 해줘야 저 앞에 있는 원주민 붙여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 비치 해변 이름이래요. 이것도 해변 이름이고 $10 비치 해변에는 물 묻은 남녀가 모래밭에 미끄러지고 $2 비치 해변에는 먼저 해가 졌다. 이거 보니까 칵테일이 생각나네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칵테일을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칵테일 많이 먹었는데. 자, 봐요. 열기가 끓어오르는 한낮이 되면 레인메이커 산에 걸린 구름이 겨워 소나기가 쏟아진다. 레인메이커. 소나기가 쏟아진다. 뭔가 비를 만드는 산이래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흔히 그 강원도에 이런 산 많죠. 아이들의 눈마다, 아이들인데, 그죠? 아이들의 눈마다 이국의 머리칼이 살랑대고, 표현 참 이해 안 되게 해놨죠. 아이들의 눈마다 이국의 머리카락이 살랑대고, 이런 말은, 혼혈화 표현이죠. 이렇게. 혼혈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원주민의 머리카락 형태가 아니고 어디 그 그죠? 혼혈화 머리카락이라서 인종이 다른 머리카락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혈화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그게 조금 약간 좀 자의적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 그들의 가슴에 심긴 가녀린 뿌리가 자라서 바닷가에 닿아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가슴에 심긴 가녀린 뿌리가 자라서 그리움이겠죠. 이렇게 그리움. 그리움이 자라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뿌리니까 가녀린 뿌리가 자라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자라서 그 바닷가에 닿았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이것도 좀 뿌리, 부분이 이렇게 조금 좀 너무 자의적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자의적인 표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발 벗고 옷 벗고 저기서 원래는 이렇게 띄었어야 맞죠. 띄었어야 맞는데 여기는 이렇게 붙였었네요. 발 벗고 옷 벗고 그들에게서 문명의 때가 밀린다. 드럼통 같은 추장이 들어가는 나무집 작은 문이 털컹거리며 하늘이 열린다 라고 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는 좀 구체적 정황이 제시된다는 면에서 좋죠. 그러니까 사실적 묘사를 할 수가 있죠. 경험을 토대로 쓰면은 사실적 묘사를 하는데 많이 유리한데 문제는 상상이 과하면은 너무 자의적인 표현을 쓰게 돼요. 뭐
너무 억지를 부리게 되죠. 표현에서. 그때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자의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어때요? 너무 주관에 빠져서 독자가 시를 이해를 못하죠. 네, 항상 너무 불명확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이국. 그럼 뭔가 좀 먼, 이국이라는 게 먼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니까 멀죠. 다른 나라니까. 가까운 일본도 사실은 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국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뭔가 다른 나라, 낯선 나라, 왠지 좀 모험을 해보고 싶은 나라, 그죠? 또 먼 낭만이 있는 나라, 그죠? 뭐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이국했을 때 떠오르는 말들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이국의 연상체계 이렇게 말해요. 연상. 네. 연결해서 상이 떠오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국의 연상체계 이렇게 말해요. 그 연상체계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떤 그 뭔가 혼혈아 취급한다는 것,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혈의 연상체계하고 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혈 그럼 뭐예요? 혼혈. 혼혈 그러면 뭔가 국제결혼 또는 뭐 고아, 전쟁 때문에 생긴 어떤 그 혼혈도 또 많죠. 혼혈아도 또 뭐 바람 피어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또 소외된 개념 이런 것들이 혼혈의 연상체계인데 이국했을 때 그 혼혈과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국이라는 말의 연상 범위, 연상 체계, 그 안에, 혼혈의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뭐 넣으면 되긴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혼혈의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다소 약간, 불명확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불명확하면 다 나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불명확하면 독자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시적 표현은 자신의 느낌을 짧은 문장 속에서 구체화해야 하는 장르상의 특징 때문에 적확한 표현을 해야 한다. 그렇죠? 언어의 외연과 내포, 언어의 연상체계, 일상회화의 표현, 시적 표현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외연과 내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외연. 내연이 아니라 내포죠. 내포. 근데 이거 정반대의 개념인데 같은 말이 돼버리죠. 이 두 개는 거의 같은 말처럼 보여요. 만약에 외연 밖으로 늘어나는 거 밖으로 늘어나는 게 외연이잖아요. 외연. 예를 들어서 생명의 외연이 뭐죠? 생명. 그러면은 뭐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생명의 외연이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걸 한 가운데다 놔봐요. 만약에 식물 한 가운데다 놔봐요. 그러면 식물의 외연이 뭐죠? 식물의 외연 하면은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죠? 덩쿨 식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식물의 외연에 속해요. 네. 이제 내포는 자기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포함하는 거. 겉에서 범위 안에다 두고 포함하는 것이고 외연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연상체계, 아까 연상체계 이해했죠? 뭐 하면 떠오르는 말들, 그런 것들이 언어의 연상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 하면은 떠오르는 말이 뭐가 있어요? 기차. 기차 하면은 떠오르는 말. 여행 떠오르죠, 여행. 빠르다. 뭐랄까, 이렇게, 휴가. 휴가 많이 떠나죠. 또, 다른 말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기차의 연상체계에 포함되죠.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일상회화 표현과 시적 표현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의도와 다른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